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우주로 보내진 탐사 로봇들에게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로 귀환해서 수리 뒤에 다시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탐사 로봇을 보내게 될까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에서 오작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별별 뉴스에서 첫 소식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잦은 컴퓨터 오작동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포맷을 완전히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나사는 오퍼튜니티가 이달 들어서도 10여 차례 리셋을 하는 등 잦은 오작동으로 계획된 탐사 활동이 방해를 받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속의 전지는 반복적인 사용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포매팅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전지를 찾아내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해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선 2004년 초 화성에 착륙한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이들 로봇은 애초에 3개월간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스피릿은 6년간 작동했고 오퍼튜니티는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말썽을 부려서 여행의 멋진 순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 블랙박스, 이런 일상의 많은 전자기기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서 종종 이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단지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화성에서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에 장착된 플래시 메모리도 오작동을 일으켜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장 났다고요? 네, 고장이 났는데 고쳤습니다. 아, 어떻게 고쳤나요? 이 오퍼튜니티가 벌써 화성에 간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네. 원래 이거 스프릿이라고 하는 그 로봇하고 쌍둥이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 한 몇 달 정도 쓰기로 했다고 갔던 건데 지금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명이 꽤 길었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목표도 수명을 갖다가 10배 이상 늘린 거기 때문에 네. 이미 늙을 만큼 늙은 로봇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것이 이제 그 망가져 있고 오작동을 할 텐데 이 플래시 메모리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8월 들어서만 10번 정도 이상의 그 리셋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껐다 켜고 네. 껐다 켜고 10번 이상 하는데도 제대로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뭔가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리포맷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다 지우고 보통 전원권 다 지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다 이제 지구로 전송받은 상태에서 완전히 지우고 다시 포맷을 해버리는 거죠. 예. 포맷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컴퓨터 쓸 때 컴퓨터에 이제 이제 디스크 정리하는 거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다 보면 이제 망가진 부분들은 이상하게 떠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안 쓰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식이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중에서 이제 망가진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골라내가지고 이제 막아버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망가진 부분들만 쓰게 하는. 그래서 리포맷 작업인데요. 예. 그래서 리셋을 한 10번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올 9월 4일 날 얼마 전에 이제 리포맷 작업을 수행을 했죠. 그럼 리포맷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플래시 메모리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있는 데이터를 지구로 다 전송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전송 속도를 중간에 하다 잘못되면 또 리셋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전송 속도 좀 느리게 하고 또 그 와중에도 이 오퍼튜니티가 활동을 하니까 네. 그때 또 저장을 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포맷 작업을 또 명령을 줘가지고 포맷 다시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9월 4일 날 실행을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 이제 나사에서 보도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상 없이 잘 수행됐고 예.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렇군요. 10년 넘게 길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 이제 문제 있는 부분 고쳤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 3차원 프린터의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주 기지를 건설하거나 우주선 안에서 필요한 물건 생산, 로켓 부품을 조달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3D 프린터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지난 21일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가 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할 3D 프린터를
드래곤 우주 캡슐로 실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3D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활용이 본격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요즘은 사진을 사진관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프린터로 쉽게 뽑을 수가 있죠. 앞으로는 사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물건도 집에서 직접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3D 프린터 얘긴데요. 산업 전반의 3D 프린터의 활용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 우주 네네. 산업에 3D 프린터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을 텐데 네. 하나는 일단 우주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 우주에 떠 있잖아요. 거기서 부품 하나가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다시 지구에서 가져가야 돼요.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보급하는데 보통 3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이거든요. 네. 도구 하나 없어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용도 엄청날 것 그렇죠. 같아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 우주에 3D 프린터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만들어 쓰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이라든가 화성, 특히 화성은 더 하겠죠. 화성에 가가지고 이 도구 하나 없어졌다, 망가졌다. 그러면 지구에서 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자체에 쓰는 3D 프린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메이드 인 스페이스라는 회사, 메이드 인 스페이스, 우주에서 만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이 3D 프린터를 나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성능 테스트를 하고 미세 중력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우주는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 쓰는 성능하고는 틀릴 거기 때문에 이 미세 중력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우주에 가서 최종 성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만약 오케이가 나면은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우주에서 직접 만들어서 쓰는. 예,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주 공간에서 직접 여러 가지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프린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주 로켓이라든가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나사에서 테스트한 거는 이제 그 로켓 연료 하는데 인젝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분사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 뭐 수천 도 이상의 열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부품이 한 160개가 넘어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예.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만들려면 160개가 넘는 부품을 일일이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3D 프린터로 만들면은 2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조이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프린트로 찍어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나사에서 이제 이 인젝터를 갖다가 3D 프린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수천 도의 고열에도 견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로켓이라든가 우주에 관련된 이런 물자들을 3D 프린터로 만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 3D 프린터 기능이 정말 뭐 얼마 전에는 뭐 자동차에서도 타이어 빼고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더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직접 물건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네. 우주선이라든가 로켓 뭐 이런 것 탐사선 이런 걸 만드는데도 이 3D 프린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3D 프린터가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도 눈부신 활약을 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현재 화성에는 큐리오시티, 오퍼튜니티 등 착륙 탐사선이 활동하고 있고 오디세이 인공위성이 화성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이 탐사선은 무엇일까요? 화성의 대기권을 탐사하기 위한 우주선 메이븐입니다. 10개월의 긴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화성 궤도에 진입했는데요. 지난 11월에 발사돼 약 7억 1,100만 킬로미터 비행을 한 메이븐. 정말 엄청나죠? 메이븐은 화성에 도착한 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인류의 끝없는 화성 탐사 도전. 그 도전에 메이븐의 화성 궤도 진입으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메이븐 그 화성의 대기를 좀 연구하는 거죠. 네. 화성 대기 성분이라든가 대기에서 이제 태양풍으로 인해서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대기에 있는 가스들이 외부로 다 날아갔어요 옛날에부터. 그래서 대기의 물질들이 가스들이 얼마나 많이 외부로 날아갔는가 네. 그런 것들 연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이제 메이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성의 오퍼튜니티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퍼튜니티라든가 현재 가 있는 큐리오시티,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후년에 갈 그 인사이트 같은 이런 예. 탐사 로봇이라든가 탐사선들은 땅을 조사하는 건데 이 메이븐은
가서 사람들이 살려면 대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주로 조사하는 건데요. 이 메이븐이 작년 11월에 발사했는데 드디어 이제 화성 거의 이제 대기 화성 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성 궤도 접어들어서 이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이제 화성의 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달 동안 7억 킬로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7억 1,000만 킬로미터. 예.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죠? 예. 서울 부산 거리가 한 400킬로 되잖아요. 네. 이걸 거의 한 80만 번 이상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화성 궤도 접근해가지고 화성이 위성이 되는 그런 네. 건데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메이븐이 가고 나서 이제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는 이제 인사이트 그 화성 표면을 갖다 이제 탐사하는 또 화성 내부를 탐사하는 인사이트 탐사선이 가게 되는데 네. 이게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주기가 2년 2개월 이상씩 걸려요, 보통이요.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바깥에서 화성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로 가까워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까워지는 주기가 2년 2개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지금 얘기한 메이븐이 작년 11월에 발사가 됐으면 2년 정도가 걸리려면 올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서 후년 초까지 네. 그 기간에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그 다음 화성 탐사선 발사하는 것이 내년 말에서부터 2016년 초가 되겠죠. 그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화성 탐사선을 꼭 그때 보내는가? 화성과 지구의 거리가 2년 2개월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전후로 몇 달 사이에 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연료가 줄어들고 네. 가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이 메이븐의 활약도 참 신기한데 예. 또 이제 인사이트도 가면 화성 내부까지도 볼 수 이제 있잖아요. 화성 인사이트는 그 내부에 있는 성분이라든가 네. 뭐 지진파 같은 걸 발생시켜가지고 내부에 이제 어떤 층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각도로 지금 화성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1964년도에 이제 그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가 최초로 간 다음에 네. 5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거의 이제 화성의 궤도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몇 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네. 꽤 많이 차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미지의 행성인 것 같았던 화성이 이제 속속들이 파헤쳐질 네네.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네,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네, 건가요? 이제 9월 24일이 합삭입니다. 달이 안 보이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9월 24일 이후부터는 아주 예쁘장한 눈썹 모양의 초생달이 이제 뜨는 그런 때죠. 초생달과 더불어서 저녁 하늘에서 초생달 옆에 밝은 행성들이 있으면 참 예쁘겠죠. 예. 네,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이제 9월 28일이 가장 좋은 날인데요. 9월 28일 저녁 때 이제 뭐 7시 20분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인데 서쪽 하늘에서 이제 초생달은 저녁달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네. 그 초생달 바로 옆에 밝은 토성이 있어요. 토성도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초생달도 굉장히 이쁩니다. 다른 보름달일 때보다 초생달일 때가 더 이뻐요. 맞아요. 왜냐하면 망원경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림자진 거, 크레테의 네. 그림자진 부분들이 굉장히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과 토성이 바로 나란히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또 9월 28일 날 7시 좀 넘어서거든요. 네. 근데 그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왼쪽을 보면 거기에 또 아주 불그스레한 별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여름철에 보이는 안타레스라고 하는 정갈의 심장별이에요. 이 안타레스 별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별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거든요. 1등성입니다. 그 옆에 똑같은 또 붉은색 별이 하나 보여요. 네. 이게 뭐냐면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또 붉은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타레스라고 하는 정갈의 심장이 이게 뜻이 뭐냐면 안티아레스. 화성의 라이벌이라는 뜻이에요. 네. 화성이 전쟁의 신인데 전쟁의 신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화성과 화성의 라이벌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붉은색 두 개가 접근하는 거죠. 네. 불과 불입니다. 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타레스하고 화성이 접근할 때는 굉장히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이 두 개가 접근할 때 왕이 궁궐을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점성술에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9월 28일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서쪽부터 쭉 보시면은 토성과 달이 나란히 있고 네. 바로 옆쪽으로 또 화성과 안타레스. 근데 화성과 안타레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개가 붉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화성은 행성이기 때문에 반짝임이 없습니다. 네. 안타레스는 별이기 때문에 반짝거려요. 행성은 크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대기의 현상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성과 안타레스 나란히 있는데 행성과 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짝이는 것은 안타레스 별, 네. 반짝이지 않는 것은 화성. 예, 그래서 오른쪽부터 말씀드리면 토성, 달 네. 거의 붙어 있고요. 좀 떨어져 가지고 화성하고 안타레스. 그래서 9월 28일 저녁 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되면 이제 상년이 되니까 네. 이제 예쁜 초생달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9월 24일부터 10월 1일 그 사이에 이제 저녁 하늘에서 초생달을 볼 수 있는데 네. 초생달과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행성들 위치만 조금씩 바뀌는 거지 오늘 보이는 행성이 내일 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초생달과 더불어서 행성을 예쁘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하늘 소식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밤하늘과 또 가을밤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